자, 그래서 저희 경제 전문 토크쇼 고모쇼 첫 번째로 오신 고수님은 달란트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팬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달란트 투자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미래학이고요. 현재 구독자는 한 45만 명. 어우. 그리고 그다음에 차이나 경제라는 그 경제 콘텐츠 플랫폼에서 콘텐츠 책임자로 있습니다. 아, 네. 콘텐츠 책임자라고 하면은 지금 CCO라고 돼 있는데 저희 그 CBO님도 계시고 저희 아프리카 TV에는 네. CCO가 어떤 뜻인지 잠깐만. 어차피 C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C가 이제 콘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아, 콘텐츠. 저희 CBO님은 저희 이제 그 BJ들의 대표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CBO는 아프리카 TV의 B자는 이제 BJ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서수길 전 대표님이 맡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이제 두나무 쪽에서도 좀 계셨고요. 그다음에 한국투자교육연구소에도 좀 계셨었고, 그다음 책도 여러 권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예전에 뭐 두나무 혹은 뭐 카카오증권이라고 돼 있는데 뭐 증권플러스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주로 이제 증시 관련된 투자 콘텐츠를 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증권 분석, 투자 관련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상장 기업의 모든 그런 사업 보고서는 다 본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마 실적 시즌에는 거의 밤새도록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루에 한 7개씩 봤어요. 그게. 오.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네네. 하루에 한 7개의 기업 정도의 사업 보고서를 받고,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한 14,00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0,000번 정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상장사 대부분은 다 이제 한 번씩 보셨고. 그렇죠. 한번 한 4바퀴 정도 돌았죠. 저도 지금 그거를 저희 매니저랑 제가 이제 저도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하는데, 근데 요새는 옛날이랑 사업 보고서 형식이 조금씩 좀 체계화돼 가고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좀 더 보기 어렵지 않았나요? 사업 보고서가 제멋대로 좀 많이 써져 있었는데. 그렇긴 한데 어차피 그 형식이 잘 안 바뀌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섹터별로 내지는 뭐 특정 기업별로 본다면은 딱딱 뭐만 보는지 알아요. 이게 보면은 사실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업데이트를 자주 하는 신경 쓰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거의 그냥 숫자만 갈아 끼는 기업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얘는 이것만 보면 된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는 노하우도 좀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저서의 전자공시 100% 활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담겨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때 막 엄청 봤을 때 네. 뭐 공통점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실적이라든지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포인트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런 책을 하나 써야 될 텐데. 저도 좀 참고로 해서 책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 투자 고수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떠한 좀 투자 포인트, 투자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는 본인의 투자 철학이 어떤지에 대해 가지고 하나씩 질문을 통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투자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투자라는 것,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것을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처음 투자를 접하는 프로세스와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투자를 했냐면 2007년도. 2007년이면은 그때는 한참 열기가 좀 뜨겁긴 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저도 휩쓸려서 맨 처음에 투자를 한 거죠, 이제. 근데 바로 2008년도에 그렇죠. 저도 왜냐면 저도 2007년도 그때쯤에 좀 관심을 가졌다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돈을 넣고 이런 거보다는 하다가 떨어지고 난 뒤에 저는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전부터 시작을 하셔서 떨어지는 걸 막 그때 막 이제 그 막 복학하기 전이었는데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막 엄청나게 붐이 일었잖아요. 근데 친구를 딱 피면은 막 일면에 막 그 어떤 그런 일반적인 투자자의 성공 스토리? 네네. 중국 펀드를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사모으다 보니까 6배가 됐다. 그런 것들이 막 도배라는 건 시기였어요.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나도 뭐 이것저것 이제 막 나름 뭐 공부한다고 공부한 다음에 원자재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그때 원자재 좋았죠. 네, 차이나랑 인도에 투자하는 거. 네. 막 그런 것들을 딱 나눠가지고 반반씩 샀어요 그때. 펀드를 가입을 한 거죠 그때.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반토막이 돼 있더라고요. 네. 매운맛을 제대로, 마라맛을 제대로 맛보고 이제 투자를 그렇죠. 시작하게 그때 된 거죠. 이제 글로벌 펀드가 한참 유행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 상태에서 원자재 펀드도 같이 들어갔다가 반토막이 나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펀드에 투자를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 혹은 본인이 직접 이제 매도에 이제 관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거는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시작됐는지. 일단 해보고 나서 난 펀드는 안 되나 보다. 역시 내가 남한테 맡기면 안 되고 내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때가 아마 한 2008년도 한 중반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는 아직 바닥은 아니었죠 사실. 그죠. 한 번 더 미끄럼틀이 있었죠. 뭔가 약간 좀 징조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약간 또 신문 보면서
개별 종목에도 좀 투자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 약간 반등하는 그런 시그널에 때는 약간 파생도 해봤어요. 아, 처음부터 파생을. ELW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소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때 당시에 그게 좀 핫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뭐 모아둔 돈을 가지고 좀 해보고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좀 제대로 시작했던 거는 이제 그 뭐 한국투자교육연구소라는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뭐 7개씩 막 사업 보고서 보고 콘텐츠 작성하고 하면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배운 다음에 먼저 그다음부터 숫자를 본격적으로 확인하고 하는 투자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이 투자를 하다가 회사를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정석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가 투자가 이제 좀 정석 투자가 된 그런 케이스가 되셔가지고 일단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한국투자교육연구소 여기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카카오 두나무 이런 쪽으로 이제 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카카오 두나무 쪽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근무를 하신 건지? 거기도 한 1년 6개월 정도 그 정도 이제 있었고 네네. 그러면 두나무에서 그러니까 두나무가 카카오 계열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카카오의 관계회사가 이제 네네. 두나무라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한때 지금 이제 증권 플러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네. 한때는 그 카카오의 카카오 증권이라는 타이틀을 썼어요 그때 네네. 당시에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카카오 페이 증권을 이제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네. 약간 좀 그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다시 이제 증권 플러스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아 그러면 거기에서 콘텐츠 팀을 이제 운영을 하셨다고 돼 있는데 팀장으로 계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좀 활성화가 덜 됐으니까 그때는 거의 안 봤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로그나 이렇게 좀 글씨로 돼 있는 콘텐츠를 만드신 거. 거기서는 이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네네. 첫 번째는 그 토픽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토픽이 뭐 해외 토픽 그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들이 사실 관심이 많이 있어 하고 매일매일 뭔가 시세가 나오고 좀 이목이 집중되는 게 그날의 이슈 거기에 네. 걸맞는 테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장 기업의 그 모든 그런 테마 분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로보 뉴스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뭐 공시가 나온다든지 그런 네네. 이슈가 있으면은 네. 뭐 약간 텍스트 만들고 아. 그다음에 그 숫자에 따라서 약간 좀 뭐 다양한 그런 변환되는 그런 콘텐츠 뭐 그런 설계도 좀 했었고.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 로보 뉴스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그 AI 뉴스에서 뜨는 그런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것도 했었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게 테마 분류라고 한다면 상장사 전체 업종 분류.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FN 가이드랑 YGFN 거. 근데 네네. 뭐 YGFN이 FN 가이드한테 이제 합병이 됐으니까 네. 사실상 똑같은 그런 업종 분류 쓰고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이게 너무 전문적으로 말하나요, 제가? 아 괜찮아요. 아니면 업종이라는 거는 재미가 없을 저희가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희가 그 제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라이브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게 섹터다. 실적 중요하고 섹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 중요하죠. 네, 그거를 그러면 분류하는 혹시 뭐 체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원래 긱스 분류라고 해서 네네, 글로벌 그쵸. 스탠다드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런 그 기업들의 업종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네.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렇죠. 투자 안 맞는 게 관점에서. 많아요. 네.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다 갈아엎어가지고 네. 그렇게 했었죠, 뭐 사실. 그래서- 뭐 그런 거잖아요. 엔터 회사인데 네. CJ, CGV랑 같은 업종에 속해 있잖아요. 네네네. 뭐 큰 틀에서 미디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사실 시세라든지 움직이는 그런 트리거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걸 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좀 잘 먹히나요? 제가 이제 그 분류 작업을 한 거는 2016년 그 네. 정도고 네. 그거 가지고 투자에 활용을 안 해봤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나중에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돈을 벌고 그런 라기보다도 네네. 사실 엔터 업종이 움직이면은 그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같이 이제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한 거죠. 그리고 비교를 할 때도 같이 이제 비교를 하니까 뭐 네네. 사실 뭐 강남 아파트는 강남 아파트끼리 비교를 해야 되고 강북 아파트는 강북 아파트끼리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분류를 잘 체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일 하시다가 지금은 현재 이제 달란트 투자라고 하는 유튜버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이다 경제를 하고 계시는데 사이다 경제는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쪽에도 강의도 한번 그쵸. 하게 됐었고 책도 쓰시고. 책도 쓰고 예.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국 경제도 나가고 아이고 제가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은인이신데. 많이 포장이 됐습니다. 많이 포장이. 그래서 저희 컨텐츠 1회 모신 겁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이다 경제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이다 경제는 이제 뭐 경제 콘텐츠 플랫폼 네. 서두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주요 사업이 유튜브 채널 네. 달란투자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미나라든지 강의 뭐 온라인 오프라인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 쪽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또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픈한 그런 서비스인데 시그널이라고 해서 네네. 좀 더 이제 투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뭐 콘텐츠를 리더 중심으로 좀 제공을 해주면서 네네네. 같이 스터디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약간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다 경제도 지금 현재 저희
대표님은 아니고 CCO라는 네네. 네, 콘텐츠 대표님으로 계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있어가지고 정석적인 투자의 길을 밟아오셨고 지금도 현재 투자와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본인이 가장 잘하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잘하는 투자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저와 네. 맞는 방법을 좀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펀더멘탈 기반의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그런 베이스를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적인 투자 기간을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1년 정도를 보면서 이 친구가 성장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투자를 한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그 기업이 턴 어라운드를 한다라고 네네. 한다면 뭐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그 다음엔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 1년 정도는 YOY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두고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개별 종목 투자도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 지수가 급변동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성 방어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지수를 또 트레이딩하는 지수 트레이딩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버스나 아니면은 이제 방향성 투자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근처럼 급락장이 발생을 했을 네네. 때 뭐 밑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런 지수 관련 ETF를. 아, 지수 ETF를 바닥에서 사는 그렇죠.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그죠. 그리고 뭐 봤을 때 뭐 전반적으로 그 지수 관련 그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이 정도면 너무나 좀 과매도고 좀 밑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수 ETF도 좀 투자를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좀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가치 투자라고 해서 완전히 마이웨이로 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뭐 몇 종목을 한 두세 종목을 정말 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쭉 끌고 가시는 분이 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종목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대신에 지수가 이렇게 확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지수 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약간 좀 BM을 신경 쓰면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아예 그냥 그 기업을 그러니까 그 기업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업 안 가린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한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그럼 차트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빠져 있는 친구가 턴어라운드 할 때라 그러면은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매수를 하는 좀 그런 취향으로 보셔야겠네요. 뭐 아무래도 펀드멘탈 관점에서 접근을 하니까 네.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부기도 소수 때 따라 들어가는 그런 투자보다도 네. 가장 좋은 건 그거죠.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약간 행보할 때 행보할 때. 행보하는데 펀드멘탈 쪽으로 봤을 때 기업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게 포착이 된다.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아, 그런 매매를 이제 저는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변태 매매다. 오를 때는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떨어지고 난 뒤에 횡보할 때 남들이 이제 곡소리 내고 아, 이거 언제 가냐 할 때 매수를 해서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오르면은 매도를 한다. 그럼 보통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가시나요?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네. 그래도 한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기대하는 수익률이 한 연평균 30% 정도 그 정도 잡고 하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 30% 정도 보여야 들어가고 그 정도 나오는 종목이 눌려 있을 때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내에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 이제 매도하고 나오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네. 두 달 만에 달성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무조건 1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그죠.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죠.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가 제일 어떻게 지금 걱정되는 포인트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놓고 못 버티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나 7만 원에 사가지고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이게 20-30%가 올라가면은 좋은데라고 해놓고는 지금 5만 원대 떨어지니까 손절할까요? 아,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소개해주신 투자 방법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 걸 두고 본인이 이제 기업을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 안정적일 때 매수해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요 투자 방법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력은 그래도 약간 좀 내가 막 기민하고 빠릿빠릿하지 않고 뭔가 좀 그런데 소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일반인들도 아닐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주로 공부를 해야지 그 투자 방법을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분기마다 매 분기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적들을 좀 보면서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을 발굴함에 있어서 공시, 아, 네. 뭐 이를테면은 뭐 국민연금이 뭐 최근 1분기에 어떤 종목을 샀다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서.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좋은 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죠. 그 산 종목 중에서 오른 애들이 별로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좀 종목 발굴에 활용을 한 다음에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까? 그런 관점에서 뭐 리포트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 보고서를 본다든지 뭐 기사를 찾아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뭐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종목을 발굴을 하는. 보고서를 미리 많이 읽어가지고 이 보고서에서 이 친구는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혹은 내년에 이렇게 좋아진다고 한다 하면은 관심을 가지면서 차트도 보고 현재 이렇게 얼마나 빠졌는가 그리고 숫자 계산을 좀 해가지고 그럼 내년에 이 정도 주가까지 올라가겠네 라는 부분이 보이면은 투자를 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셨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어떻게 보면 댓글 다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투자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딱 이렇게 말씀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힘든 구간을 그죠.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상황이고 근데 사실 주식이 원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네네네. 원래 주식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처음에 들어가서 너무 매를 세게 맞은 거죠. 작년 8월부터 떨어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는 매인데 강목이 아니고 쇠파이프다. 너무 초반에 너무 세게 맞았기 때문에 네. 길게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약간 좀 그런 내성이 많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번에 좀 잘 살아남으시면은 아마 앞으로 웬만한 그런 위기라든지 그런 변동성이 닥쳤을 때는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지만 시작하고 나서 하락장을 맞긴 맞았죠. 네. 맞긴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다시 V자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부터. 그리고 나서 사실 한 10년간 박스권이었어요. 네네. 박스권이었다가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케이스지 지금처럼 막 2020년 코로나 당시에 막 엄청나게 오르고 또 엄청나게 빠지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주식의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19년까지 있었던 그런 좀 이렇게 소소하게 올라가면서 여기 스윙을 하는 박스권에 있는 그런 장세가 반복될 수 있다. 그런 장세가 올 가능성이 더 높죠, 사실. 네. 지금처럼 막 이건 좀 사실 되게 역사적인 일인 것 같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좀만 좀 이번만 잘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물타기를 잘 해야겠네요. 물타기 뭐 지금 상황이면 충분히 물탈만 하죠, 사실.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아마 현금이 없을걸요, 대부분의 그게 투자자분들이. 문제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이따가 저희가 이슈를 짚으면서 언제쯤부터 우리가 물을 타면 되고 또 어떻게 좀 앞으로 향후 6개월 같은 걸 전망하는지는 다음 섹터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거는 필수 코스입니다. 자, 아프리카 TV에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러 오셨으니까 공식 질문으로 이걸 선정을 했는데 아프리카 TV의 성장성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 잘해야 되죠, 이거. 아닙니다. 여기 그 저희 CBO님 지금 혹시 보고 계신가요? 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아프리카 TV를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건 아니죠, 사실. 뭐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엔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음식점이 어떠냐, 맛있냐라고 이제 상대방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아프리카 TV를 보진 않아요. 그러면은 아예 아프리카 TV를 이제 시청을 안 하시는. 그렇죠. 이제 있다는 건 아는데 네네네. 아프리카 TV를 보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뭐 콘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죠. 대신에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관점. 네. 이를테면은 뭐 그냥 그 음식점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썬 후기라든지 그다음에 아프리카 TV가 내는 뭐 트래픽이라든지 매출 그런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표를 보고 사업 보고서를 봤을 때. 그렇죠. 이제 그런 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사업부가 두 개죠. 플랫폼 쪽이 있고 이제 광고가 있고. 근데 이제 플랫폼 쪽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가운데 최근 한 2, 3년간 보면은 광고 매출이 좀 잘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는 건 맞긴 맞아요. 네. 그래서 사업 전망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 관점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과 주가가 동행을 하죠. 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약간 좀 특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거의 한 20 몇만 원은 찍고 그렇죠? 지금 이제 반토막 좀 더 났죠. 거의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찍은 그런 경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 실적 괜찮았어요. 네. 두 번째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뭔가 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적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언택트라든지 추가적으로 메타버스 네. 이런 기대감이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본다면은 폭발적인 상승이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단순히 지금 이제 그 사업의 성장성, 뭐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각도만 가지고는 그 정고점을 회복하기는 단기간에 쉽지 않다. 아까 전에 방송 전에 분명히 이제 그 잃어버린 땡땡년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잃어버린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간 그런 좀 피레칭 같은 주가를 네. 그 기록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에 네네네. 다루는 게 아니라 한 기본적으로 잃어버린 5년 정도. 그 정도는 가긴 가더라고요. 제가 한 이제 5년 경험적으로 정도는 봤을 때.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저희 뭐 대표님이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5년 정도 있으셔야 그 작년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단순히 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그런 유동성이 공급이 나왔을 때, 네. 그렇죠. 기준금리 엄청나게 제로금리로 낮추고 네. 역사적인 그런 유동성 공급이 발생을 했을 때, 네. 그게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때 이제 메타버스 붐이 엄청나게 불었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TV가 20 몇만 원 찍을 때. 네. 근데 그런 뭔가 모멘텀이 하나 더
붙여줘야죠. 아프리카에서 뭔가 메타버스 쪽으로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VR, AR 혹은 OTT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가. 아니면 뭐 해외 진출을 한다든지. 해외 진출.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마어마한 트리거 하나가 붙여주면은 네. 가능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쯤 나올 것이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TV가 곧 해외 진출을, 네. 아프리카 TV 곧 해외 진출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요 정도로 첫 교시는 마무리를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렸고 좀 있으면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표도 나올 거고요. 이번 이제 월말이 되면 FOMC 여기서 또 미국의 금리도 결정이 될 거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식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한국은행 금통이 저희 빅스텝을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오늘 일단 주가는 올랐어요 지금. 그냥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영향은 없어요 시장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 네. 근데 이제 아침에 약간 좀 빼다가 네. 그렇게 이제 금통위 결과 발표된 이후에는 반등이 나왔죠. 그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죠. 혹시라도 이제 그러니까 시장의 그 모든 팩터는 그래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환율이 오르면은 네. 사실 외국인 수급 이탈 관점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수출 단가가 실적에선? 높아져가지고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팩터는 양면성이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판단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빠졌죠. 코스피 그죠? 지수라든지 네. 너무 많이 빠진 상황에서 사실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금리를 올렸을 때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좀 낮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근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가계부채 그런 문제도 있고. 네. 근데 지금 봤을 때 너무나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시장에서 예상한 만큼만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불확실성 해소다. 약간 좀 긍정적으로 어차피 해석을 하는 이거는 거죠.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쵸.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발표가 되면서 오케이 그리고 확인했으니까 간다. 그렇죠. 혹시라도 이게 아니라 0.7 올리거나 0.25 올리면 어떡하지? 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환율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낮춘다 이 얘기가 나올 때 계속 이제 언급을 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